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위기 예측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정부와 연준은 그래, 어차피 생겨난 인플레이션을 부채를 줄이는 수단으로라도 활용하자.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신호들을 연결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지를 직관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단정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최대한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일부 정부가 인플레로 국가 부채를 녹이는 방법, 국가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 늘 증세나 긴축일까요? 역사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정부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카드,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전 미국의 사례.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19%까지 치솟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채 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년 만에 그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세금을 크게 올렸을까요? 대규모 긴축을 단행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의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쟁 이후 산업이 살아나며 명목 GDP가 커졌고 물가는 연평균 4%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채권자는 같은 돈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빵과 우유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빚이 눈에 띄게 녹아내린 거죠. 이 1970년대의 교훈. 비슷한 일이 19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와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채권자의 실질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인플레는 다시 한번 부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고통을 겪었죠. 이게 인플레 카드의 양날의 검입니다. 3코로나 이후의 재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순식간에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20% 안팎까지 치솟았죠. 그리고 2021에서 2022년 미국은 9%대 인플레이션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실질 손실을 보았고 미국의 부채 비율은 다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우린 인플레로 빚을 갚겠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팬데믹 때문이다. 공급망 때문이다. 전쟁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인플레는 또다시 부채를 줄이는 도구로 작동한 겁니다. 그럼 이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분모 효과. 빚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늘면 빚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마치 월급이 매년 오르는데 빚은 고정돼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둘째, 실질 손실 효과. 채권자는 약속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겉으론 빚을 다 갚았지만 사실은 채권자가 조용히 세금을 대신 낸 꼴이 됩니다. 이걸 흔히 인플레 텍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전후 미국은 금리를 낮게 묶어두고 물가를 용인하면서 채권자의 손실을 통해 빚을 정리했습니다. 학계에선 이걸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우린 인플레로 빚을 줄이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후반, 1970년대, 2020년대 초반 세 번이나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겉으로는 인플레와 싸우는 척.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가 가장 강력한 부채 청산 카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이 또다시 이 카드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징후를 우리는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2부, 인플레로 국가부채 소각 포착 신호. 그럼 이런 흐름이 실제로 다시 작동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징후를 먼저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채권 시장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들이 얼마를 사주는지를 입찰해서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수요가 줄고 실제 낙찰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을 테일이 벌어진다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사려는 사람이 줄어서 정부가 원래보다 더 비싼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죠. 이 현상이 반복된다면 채권자들이 미국 장기 부채를 점점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기대입니다. 예를 들어 10년물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지표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10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평균적으로 베팅한 값입니다. 비슷하게 5년 후 5년 인플레 기대는 앞으로 5년 뒤 시작해서 또 5년 동안 물가가 어떨지 보는 지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듯하며 그냥 이 수치들이 일시적으로 튀는 게 아니라 상단에서 꾸준히 유지된다면 시장이 물가가 오래간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부 발행 전략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3개월짜리 단기채부터 30년짜리 초장기채까지 다양하게 발행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QRA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어떤 만기의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지를 밝히는데요. 만약 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단기물 발행을 늘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겉으로는 시장 안정이라고 설명하겠지만
속으로는 장기적으로 돈 빌리기가 점점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환율과 원자재입니다. 달러가 불안정해지면 가장 먼저 신흥국 통화가 요동칩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까지 동시에 오르면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물가 압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즉, 생활비가 오르고 기업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네 가지는 각각은 단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꾸준히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가 현실화될 때 미국 내부부터 세계 그리고 한국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과 파급을 가져올까요? 3부 인플레로 국가 부채를 소각했을 때 충격과 파급 미국, 세계. 이제 신호들이 현실로 이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국채 입찰이 부진하고 인플레 기대가 고착화되고 재무부는 단기채 위주로 버티고 달러와 원자재가 동시에 요동친다. 그때 충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1. 미국 내부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 신뢰 균열. 첫 무대는 미국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데 경기는 이미 식어가고 있는 상황.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직접 흔들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줄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끝없이 뛰죠. 열심히 벌어도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좌절감이 퍼지면 정치적 불만까지 커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만약 입찰 부진이 반복되고 장기물 수요가 줄어든다면 미국조차 돈을 쉽게 빌리지 못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은행 보험 사연 기금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기초 체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 경제는 물가 성장, 금리 신뢰라는 네 개의 축이 동시에 불안정해집니다. 이 네 가지가 얽히는 순간 그건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퍼펙트 스톰의 서막이 되는 겁니다. 이 세계로 확산 마이너스 달러 흔들림과 신흥국 위기. 두 번째 파장은 국경을 넘어 퍼집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신흥국입니다. 달러로 빚을 갚아야 하는 나라들은 환율이 출렁일수록 상환 부담이 폭증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풀어 방어하다가 결국은 고갈 위험에 직면하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듯 이번에도 비슷한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버팀목이 있었지만 만약 이번에 미국 자체가 중심에서 흔들린다면 세계를 떠받칠 안전판이 사라진 상태에서 신흥국 위기는 훨씬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본은 덜 위험한 곳을 찾아 초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안전자산이라던 미 국채조차 불안해지면 유럽, 일본, 스위스마저 단순한 임시 피난처에 불과해집니다. 결국 돈은 세계를 떠돌며 환율 채권 원자재 가격을 모두 동시에 흔드는 폭풍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고가 한국에 닥친다면? 그리고 이 충격들이 동시에 겹쳐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부 인플레로 국가 부채를 소각했을 때 충격과 파급 한국 그리고 퍼펙트 스톰. 1. 한국 환율, 금리, 자본시장의 삼중 압박. 이 과정에서 한국 같은 개방형 중견국은 가장 먼저 체감 충격을 맞습니다. 원하는 달러 불안에 즉각 반응하며 급락합니다. 수입 원가가 오르면서 생활물가는 치솟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환율 방어 때문에 손발이 묶입니다. 수출 기업은 잠시 환율 효과 덕을 보는 듯하지만 세계 수요가 위축되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까지 흔들립니다. 즉, 단기 환율 이익보다 장기 수요 둔화 타격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간 주식, 채권, 부동산까지 동시에 흔들립니다. 한국 경제는 환율, 금리, 자본시장이라는 삼중 압박에 직면하게 되죠. 이 퍼펙트 스톰, 전 세계가 동시에 휘말리는 순간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충격이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겹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과 한국은 환율, 금리, 자본시장 삼중 충격. 유럽과 일본도 이미 성장 동력이 취약한 상태라 버팀목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는 개별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한꺼번에 휘말리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퍼펙트 스톰은 개별 국가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 그 발원지가 미국이라면 그 누구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각국의 충격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 이건 단순한 금융 위기를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람, 파도, 조류가 동시에 몰아쳐 배를 뒤집듯 세계 경제도 여러 파고가 같은 시점에 몰리면 기존의 대응책이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조건들이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부 인플레로 국가 부채 소각 시 투자자 대응. 그럼 이런 불안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기와 중기,
그리고 한국 시장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단기 대응 방어와 해지. 먼저 단기 대응입니다. 위기의 파도가 언제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달러와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게 기본이죠. 달러는 위기 때마다 최후의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록 장기적으로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지만 단기 위기 국면에서는 여전히 자본이 달러로 몰립니다. 또 하나는 단기 국채입니다. 만기가 짧아 금리 변동에 노출되는 기간이 적고 정부가 디폴트하지 않는 한 상환이 보장되죠. 즉,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중기 대응 분산과 대체 자산. 중기적으로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고 글로벌 자본 흐름이 불안정하다면 실물과 디지털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금의 희소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자재, 특히 에너지와 곡물은 공급망 충격이 겹칠 때 가격이 급등합니다. 실물 경제 충격이 오히려 투자 기회로 바뀌는 지점이죠. 디지털 자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아직 변동성이 크지만 달러 시스템 밖의 대안 자산이라는 성격 때문에 글로벌 신뢰 위기가 길어질수록 존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분산의 일부로만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 내 기회 구조적으로 살아남는 산업.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산업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글로벌 수요가 꺾이지 않는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디지털 전환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수요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미래 산업 투자만큼은 줄이지 못합니다. 즉, 단기 자본 유출과 변동성은 감내하더라도 글로벌 구조적 수요가 유지되는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켜볼 지표 신호를 놓치지 말 것. 마지막으로 대응보다 중요한 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방향을 확인해야 할까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율 시장이 예상하는 물가 수준, QRA 보고서 재무부의 발행 전략, 국채 입찰 결과 테일이 반복되는지 여부, 환율 추세 달러 강세가 일시적 반등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이 네 가지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심리를 굳혀가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대응은 늘 한 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절대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줄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팬데믹 때문, 전쟁 때문, 공급망 때문이라고만 하죠. 하지만 역사는 3번이나 같은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는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부채를 줄이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이야기보다 그 내면에 숨겨진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